내가 감히 이 집 안방에 들어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냉기처럼 퍼졌어요. 저는 밥상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새벽 4시부터 끓인 전복죽이었거든요. 28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12첩 반상을 차렸죠. 칭찬은 한 번도 없었고 욕만 들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는 더 심해졌죠. 넌 이제 남이야.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참는 게 아니라 기억하기로요. 그리고 지금 복수할 수 있는 순간이 왔어요. 저는 법적 보호자였거든요. 시어머니의 생사를 제가 쥐고 있었죠. 모두가 예상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버릴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복수는 아무도 상상 못한 거였어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박순덕입니다. 올해 55이에요. 27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28년을 살았어요. 남편 재호 씨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은 80살 시어머니 이금순 여사와 단둘이 살아요. 아침 5시면 저는 일어나야 했어요. 시어머니 아침상을 6시 정각에 올려야 했거든요. 1분이라도 늦으면 바로 호통이 떨어졌죠. 며느리가 이 시간에 밥도 제때 못 차리나? 저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매일 그렇게 사과했죠. 밥상은 12첩 반상이었어요. 국찌개, 구이, 조림, 나물, 김치, 젓갈까지요. 아침마다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상을 보시고는 늘 한숨부터 쉬셨죠. 이게 밥이야, 죽이야? 국물이 왜 이렇게 싱거워? 예전 며느리들은 아니랬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소만 지었죠. 화를 내면 제가 지는 거니까요. 점심 준비가 끝나면 청소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 방부터 구석구석 닦아야 했죠. 한 번은 제가 허리가 아파서 침대 밑을 못 닦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먼지를 찍으시더니 제 얼굴 앞에 들이미셨죠. 이게 청소야? 시집 처음 왔을 때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는 다시 무릎 꿇고 청소를 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저녁 준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드시는 음식이 정해져 있으셨거든요. 생선은 반드시 조기, 고기는 꼭 한우 안심, 나물은 7가지 이상이요. 한 달 식비가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제 밥은 달랐죠. 시어머니 드시고 남은 반찬에 밥 한 공기였어요. 며느리가 뭐 별식을 먹어? 그게 시어머니의 지론이었죠. 저는 그렇게 먹었어요. 28년 동안요. 명절이 제일 힘들었어요. 제사는 1년에 4번, 큰 명절은 설과 추석이었죠. 모든 준비는 제 몫이었어요. 제사상 차리는 거, 손님 접대하는 거, 설거지까지요. 시댁 친척들이 15명 넘게 모였는데요. 다들 제가 준비한 음식 먹고 가셨지만 감사하단 말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말만 들었죠. 요즘 며느리들은 정성이 없어. 옛날엔 더 푸짐했는데.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추석 때 일이었어요. 전을 20가지 넘게 부쳤는데 시어머니가 하나를 집어 드시곤 벽 쪽으로 던지셨어요. 이게 전이야? 기름이 덜 빠져서 느끼하기만 하네. 전이 벽에 미끄러져 내렸고 기름 자국이 남았죠. 저는 그걸 닦으러 갔어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지켜만 봤죠.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혼자 울었어요.
24시간 일하고도 욕만 먹는 게 서러웠거든요. 근데 더 힘든 건 남편이었어요. 재호 씨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편만 들었죠. 엄마니까 이해해. 나이 드시면 다 그래. 조금만 참아, 응? 저는 참았어요. 28년을 참았죠. 재호 씨가 암 진단을 받은 건 5년 전이었어요. 위암 말기였어요. 의사가 말했죠.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간병에 매달렸어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재호 씨를 돌봤죠.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토하면 받아냈고요. 밤새 잠 못 자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대신 집에서 전화가 왔죠. 내 밥은 누가 챙기냐? 저는 병원에서 집까지 왕복 2시간을 달려가 시어머니 식사를 챙겼어요.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죠. 재호 씨가 말했어요. 미안해, 당신. 엄마가 워낙 외로워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죠. 재호 씨는 결국 6개월을 못 넘기고 떠났어요. 제품에서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말이 있었어요. 엄마 잘 부탁해.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장례식장은 북적였어요. 시댁 친척들이 다 왔거든요. 저는 상주로 서서 문상객을 받았어요. 눈물을 닦을 틈도 없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오셨어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이제 넌 남이야. 우리 집안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 귓속말처럼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못 들었죠.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방 옮겨. 안방은 내가 쓸 거니까. 저는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28년 쓰던 안방을 내줬죠.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이제 내 아들도 없는데 뭘 믿고 여기 있어? 밥값은 하고 살아야지.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기억했죠. 그 모든 말들을요. 남편이 떠나고 1년쯤 지났을 때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리셨거든요. 저는 밤새 간호했어요. 미음 끓이고 약 챙기고 이마에 수건 얹어드리고요. 사흘밤을 꼬박 세웠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으시고 나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간호는 뭐 그렇게 못해? 예전에 재호 아빠 아플 땐 내가 훨씬 잘했는데. 저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화낼 기력도 없었거든요. 그해 가을이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집에 오셨어요. 저는 식사 대접을 준비했죠. 잡채, 갈비찜, 전, 나물에 과일까지요. 손님들이 드시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음식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뭐, 이 정도는 해야 밥값 하는 거지. 남의 집 식모도 이것보단 잘해. 손님들이 당황해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죠. 부엌으로 들어가서 눈물을 삼켰어요. 식모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대체 뭐지? 28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식모 취급을 받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통장을 내밀으셨어요. 이거 정리 좀 해. 재호 씨 명의 통장이었어요. 제가 몰랐던 계좌였죠. 이거 뭐예요? 우리 재호 보험금이야. 2억 들어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재호 씨가 보험을 들어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액수가 그렇게 큰 줄 몰랐거든요. 수익자가 누구예요? 당연히 나지. 아들 번 돈인데 엄마가 받는 게 당연하잖아.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법적으론 배우자인 제가 받아야 맞는데요.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쓰신 거였죠. 근데 이거 관리를 못하겠어. 내가 매달 생활비 빼서 내 통장으로 넣어. 한 달에 300만 원씩.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굴려도 돼. 저는 통장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 생활비를 관리했어요.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드렸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돈이 왜 이렇게 안 늘어? 내가 중간에서 빼먹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이자가 요즘 낮아서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 돈 빼먹고 딴 데 쓴 거지? 정말 아니에요. 저는 억울해서 울었어요. 한 푼도 안 건드렸거든요. 오히려 제 돈을 보태서 이자를 채워드렸는데요.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죠. 그날부터 저를 도둑 취급하셨어요. 통장 다시 내놔. 너 같은 애한테 못 맡겨. 저는 통장을 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죠. 이건 아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해 겨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넘어지셨어요. 화장실 가시다가 미끄러지신 거였죠. 저는 황급히 119를 불렀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가 말했죠. 고관절 골절입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수술이 위험할 수 있어요. 보호자분이 결정하셔야죠. 저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보호자? 내가? 법적으론 제가 유일한 보호자였거든요. 재호 씨가 외아들이었고 형제자매가 없었으니까요. 의사가 다시 말했어요. 수술하시겠어요? 아니면 보존 치료로. 저는 입을 열려다가 멈췄어요. 그 순간 머릿속으로 28년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새벽부터 끓인 밥, 무릎 꿇고 닦은 바닥, 벽에 던져진 전, 식모라는 말, 도둑 취급, 남이라는 선언. 모든 게 떠올랐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지금이야. 복수할 수 있어. 수술을 안 하면 시어머니는 평생 누워 계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죠. 제 선택 하나로요. 주변 사람들도 다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요. 아무도 뭐라 안 할 거예요.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입까지 나왔죠.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희미하게 저를 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순덕아, 28년 만에 처음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항상 야 며느리였는데요. 무서워.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80평생 당당하시던 분이 지금은 작은 할머니처럼 떨고 계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을 감았어요. 안 돼. 이건 아니야. 수술해 주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거였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보호자분 서명 부탁드려요. 저는 동의서에 이름을 썼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죠. 수술은 5시간 걸렸어요. 저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난 복수를 못하는구나. 결국 착하게만 살겠지.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복수를 포기하니까 오히려 후련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회복실로 옮겨지셨죠. 의사가 말했어요. 잘 회복하시면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재활이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보호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복수는 안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전처럼 살 수도 없었죠. 뭔가 달라져야 했어요. 그때 떠오른 게 있었어요. 침묵. 말로 복수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요. 저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시어머니한테 완벽한 간병을 해드릴 거예요.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게요. 하지만 제 감정은 하나도 안 보여드릴 거예요.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요. 로봇처럼 대할 거예요. 그게 제 복수였죠. 시어머니는 일주일 후 깨어나셨어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물. 저는 물을 드렸죠. 표정 없이요. 고마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컵을 치웠죠. 시어머니가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씀 안 하셨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간병이 시작됐어요. 저는 완벽하게 했어요. 식사는 정확히 시간 맞춰, 약은 한 알도 빠짐없이, 몸 씻기는 구석구석, 병실 청소는 티끌 하나 없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칭찬했어요. 보호자분이 정말 잘하시네요. 어머님이 복 받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제 눈치를 보셨어요. 제가 뭐라고 할까 봐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안 했죠. 미소도 안 지었어요. 그냥 다음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말을 거셨어요. 순덕아, 네, 미안하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시어머니를 봤죠. 뭐가요? 그동안 내가 너무했어.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용서해 줄 수 있겠니? 28년을 기다린 사과였어요. 근데 저는 아무 감정이 안 들더라고요. 너무 늦었거든요. 됐어요. 그냥 빨리 나으세요. 저는 다시 일을 계속했어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저를 보셨죠? 그날 밤 시어머니가 혼자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귀를 막았어요. 동정심이 생기면 안 됐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재활치료가 시작됐어요. 물리치료사가 말했죠. 보호자분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해요. 저는 매일 3시간씩 재활치료에 참여했어요. 시어머니가 걷는 연습을 할 때마다 옆에서 부축해 드렸죠. 아파.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감정이 하나도 없었죠.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쳐다보셨어요. 순덕아, 너 요즘 왜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는 말을 삼키셨어요. 재활은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울었고 저는 묵묵히 도왔죠. 그러는 동안 저는 다른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퇴원 후 계획이었죠.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좋은 곳도 보고 나쁜 곳도 봤어요. 일부러 형편없는 곳도 방문했죠. 지하에 있는 곳이었어요. 창문도 작고 냄새도 심했어요. 입소자들은 멍하니 TV만 보고 계셨고요. 직원들은 불친절했죠. 한 달에 얼마예요? 180만 원입니다. 저는 그곳 팜플렛을 챙겼어요. 시어머니한테 보여드릴 용도로요. 그 다음 날은 최고급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강남에 있는 곳이었죠. 로비부터 호텔 같았어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요. 입소자 방을 보여줬는데 완전 아파트 수준이었어요. 개인 화장실에 침실, 거실까지 있었죠. 한 달에 얼마죠?
600만 원입니다. 식사와 간병, 물리치료 모두 포함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곳 팜플렛도 챙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렸어요. 제 통장 잔액을 확인했거든요. 3,800만 원. 28년간 모은 돈이었어요. 시어머니 몰래 조금씩 모았던 거죠. 한 달에 10만 원씩만 떼어놨는데 모이니까 꽤 됐어요. 여기에 재호 씨 유족연금이 매달 80만 원 나왔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최고급 요양원에 6개월은 보낼 수 있겠네. 마음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를 그런 곳에 보낼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맞나? 하지만 곧 결심이 섰죠. 28년 동안 받은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저는 2개의 팜플렛을 책상 서랍에 넣어뒀어요. 때가 되면 꺼낼 거예요. 2달째 되던 날 의사가 말했어요. 다음 주면 퇴원 가능합니다. 집에서 계속 재활하시면 완전히 회복하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집에 간다. 저는 표정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말을 거셨어요. 순덕아, 네, 집에 가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잘할게.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진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죠. 28년간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그때마다 며칠만 지나면 똑같아졌어요. 그러세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담당 의사를 만났죠. 퇴원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에서 모시긴 힘드실 텐데 요양원을 생각 중이에요. 좋은 선택이에요. 환자분 나이를 생각하면 전문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었죠. 퇴원 전날 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잠든 사이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2개의 팜플렛이 나란히 있었죠. 하나는 지하 요양원, 하나는 최고급 요양원. 저는 2개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어느 걸 선택하지? 마음속으로 복수를 외쳤던 나라면 당연히 지하 요양원이죠. 하지만 지금의 나는 잘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복수가 뭘까?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게 복수일까? 아니면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죠. 집에 가는구나. 드디어 시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근데 제가 운전기사님한테 다른 주소를 말했어요. 강남구 XX동으로 가주세요. 시어머니가 놀라셨어요. 거기가 어딘데? 잠깐 들를 데가 있어요. 택시는 최고급 요양원 앞에 섰어요. 시어머니가 건물을 보시곤 눈이 커지셨죠. 여기가. 내려보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로비로 들어갔어요.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죠.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구경하시겠어요? 네. 우리는 시설을 둘러봤어요. 식당, 물리치료실, 개인 병실까지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표정이 복잡했죠. 구경을 마치고 상담실에 앉았어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입소 결정하셨나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보셨죠.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날 여기 버리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보였거든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며칠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우리는 요양원을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창밖만 보셨고 저는 핸드폰만 봤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를 방까지 모셨죠. 쉬세요. 저는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뒤돌아서서 시어머니를 봤거든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작고 외로워 보였죠.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으셨어요. 뭐든 좋아.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응.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미역을 불리면서 생각했죠. 나는 복수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착하게 사는 걸까? 잘 모르겠었어요. 확실한 건 하나였죠.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덕이가 아니라는 거요.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돌봤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웃지도 않았고 눈치도 안 봤죠. 그냥 해야 할 일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불안해하셨어요. 순덕아, 네. 나 요양원 가야 돼?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제발 집에 있게 해줘. 잘할게, 정말로.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계속했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권력이 바뀐 게 느껴졌거든요. 28년 동안은 시어머니가 저를 쥐고 흔들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의 미래를 쥐고 있었죠. 이틀 뒤 시댁 친척 모임이 있었어요. 큰아주버님 댁에서 열렸거든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 혼자는 못 가. 같이 가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안 갈게요. 왜? 며느리가 안 가면 체면이 안 서는데 제가 가면 어머님이 더 불편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으셨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저를 데려가서 심부름시키고 무시하고 그랬을 텐데요. 이제는 친척들 앞에서 저한테 함부로 못하셨죠. 제가 요양원 카드를 쥐고 있으니까요. 그럼 혼자 갈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현관까지 배웅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나가셨죠. 혼자서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얼굴이 안 좋으셨어요.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별로. 왜요? 다들 나한테 물어보더라. 순덕이는 왜 안 왔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바빠서 못 왔다고 했지.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근데 다들 알아. 내가 며느리한테 잘못했다는 거.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죠. 큰아주버니가 그러더라. 순덕이 같은 며느리 다시 못 만난다고, 잘 해줘야 한다고. 그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피하셨던 거죠. 저는 그냥 들었어요. 동정심도 안 생겼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통장을 내미셨어요. 이거 재호 씨 보험금이 들어있던 그 통장이었어요. 관리 좀 해줘. 예전처럼요? 아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 명의로 받고? 네, 이제 다 내 거야. 재호가 벌었던 돈인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저는 통장을 받지 않았어요. 필요 없어요. 순덕아, 제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통장을 들고 계셨죠.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도 돼? 네.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제 방에 오신 건 28년 만에 처음이었죠.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요.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없어요. 정말? 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작게 말씀하셨죠. 미안해. 저는 책을 덮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이번엔 진심이야. 그래요. 저는 다시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계시다가 나가셨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책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죠. 2주쯤 지났을 때 집에 손님이 왔어요. 시어머니 옛날 친구분이었죠. 그분이 저를 보시곤 깜짝 놀라셨어요. 순덕 씨,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래요? 예전엔 항상 눈치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당당해 보여요. 저는 웃지 않았어요. 그냥 차를 내왔죠. 손님이 시어머니한테 말씀하셨어요. 금순이 언니, 며느리 잘 해줘야 해요. 이런 며느리 흔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아. 손님이 돌아가신 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순덕아, 네, 고마워. 뭐가요? 나를 안 버려줘서.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죠.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뭐, 요양원 말이에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못 하셨죠. 그날 밤 시어머니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어폰을 꼈어요. 동요하면 안 됐거든요.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재활 결과가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지팡이만 있으면 걸으실 수 있었죠. 의사가 놀라워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회복하다니. 보호자분이 정말 잘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순덕이 덕분이야. 저는 손을 빼냈어요. 다행이네요. 표정 하나 안 변했죠.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보셨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저녁을 차렸죠.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예전처럼 12첩은 아니었어요. 4첩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순덕아, 네. 나 요양원 안 가도 돼? 저는 수저를 놓았어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죠. 왜 안 가고 싶으세요? 여기가 내 집이잖아. 어머님 혼자 집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어요. 나 혼자 있기 무서워. 28년 동안 저는 혼자였어요.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님이 남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예전 같으면 얼른 달래고 괜찮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저도 생각해 볼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설거지를 하러 갔죠.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계속 우셨어요. 저는 물소리로 그 소리를 묻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했어요. 요양원 2곳 중 어디로 갈지요. 아니, 정확히는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 요양원 가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순덕아, 최고급 요양원이에요. 응? 강남에 있는 그곳이요. 한 달에 600만 원 하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그건 너무 비싼데. 제가 낼게요. 뭐? 어머님 연금이랑 제 돈으로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죠. 복수하면 어머님이 이기잖아요. 무슨 말이야? 28년 동안 어머님은 저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만약 제가 어머님을 나쁜 곳에 보내면요. 어머님 생각이 맞는 거예요. 며느리는 역시 믿을 게 못 된다고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제가 어머님을 좋은 곳에 보내면요. 어머님 평생 가졌던 그 생각이 틀린 게 되죠. 그게 제 복수예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는 이제 자유예요. 어머님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그러다가 작게 물으셨어요. 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편하게 사시는 건 원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고마워. 근데 사과는 안 받을게요. 아직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말했죠. 준비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가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 사이 저는 시어머니 짐을 쌌어요. 옷, 약, 개인 물품들이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바라만 보셨죠. 화요일 아침이 왔어요. 택시를 불렀고 시어머니를 태웠어요. 요양원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도착해서 입소수속을 밟았죠.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어르신 방은 3층이에요.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시어머니 방은 정말 좋았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침대도 넓었죠. 마음에 드세요? 제가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좋네. 그럼 됐어요. 저는 짐을 정리해 드렸어요. 옷장에 옷을 넣고 화장대에 화장품을 놓고요. 다 끝나고 나니 오후 3시였어요. 그럼 저는 갈게요. 벌써? 네. 언제 또 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요. 일요일에 올게요. 시어머니는 외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했죠. 잘 지내세요. 저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떡아. 저는 멈춰 섰어요. 돌아보진 않았죠. 고마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계속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요양원을 나왔어요. 밖은 햇살이 밝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련했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텅 빈 집이었죠.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났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2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비워졌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오늘은 뭐 먹지? 예전엔 시어머니 입맛만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생각할 수 있었어요. 라면 끓일까? 저는 라면을 끓였어요. 계란도 넣고 파도 송송 썰어서요. 혼자 먹는 라면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TV를 켰어요. 보고 싶었던 드라마가 하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봤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는 대신 7시에 일어났고요. 12첩 반상 대신 간단한 토스트를 먹었어요. 청소도 제가 하고 싶을 때만 했죠. 자유로웠어요. 며칠 뒤 옛날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순덕아, 나 경희야. 오랜만이다. 그래, 잘 지내? 응, 나 요즘 탁구 배우는데 너도 같이 할래?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못한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그래, 해볼게. 진짜? 좋아. 내일 오후 2시에 구민회관에서 봐. 저는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죠. 친구들도 생겼어요. 순덕 씨 탁구 잘하시네요. 처음인데 벌써 랠리가 돼요? 저는 웃었어요. 진짜로 웃었죠.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웃는 거였어요. 일요일마다 요양원에 갔어요. 약속대로요. 시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셨어요. 순덕아 왔구나. 네. 여기 음식이 맛있어. 직원들도 친절하고 다행이네요. 저는 1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왔어요. 더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서운해 하셨지만 말씀은 안 하셨죠. 2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순덕아, 네. 너 요즘 예뻐졌다. 그래요? 응, 표정이 밝아졌어. 그전엔 항상 힘들어 보였는데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창밖을 봤죠. 나 때문이었지?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네, 미안해. 됐어요. 근데 순덕아, 네, 너 행복해 보여.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슬픈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게 다행이야. 저는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행복을 바라셨거든요. 고맙습니다. 뭐가? 그 말씀 해주셔서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있었어요. 2시간 정도요.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예전처럼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요즘 뭐해? 탁구 배워요. 탁구? 재밌어? 네, 재밌어요. 잘하게 되면 나한테도 보여줘. 그럴게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용서는 아직이지만 미움도 줄어들고 있었죠.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탁구도 배우고 요리 교실도 다니고 여행도 다녔어요. 친구들과 제주도에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죠. 순덕아, 사진 찍자. 어디서? 바다 앞에서. 우리는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활짝 웃었죠.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정말 달라진 게 보였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밝아졌어요. 요양원에 갔을 때 시어머니한테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제주도 다녀왔어요. 그래, 재밌었어? 네, 정말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시면서 웃으셨어요. 예쁘다, 우리 순덕이.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날 헤어질 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순덕아, 네. 너 이제 날 용서할 수 있어? 저는 시어머니 손을 봤어요. 주름진 손이었죠. 한때는 저를 때린 손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늙은 할머니의 손이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미워하진 않아요. 시어머니가 울먹이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저는 시어머니 손을 나들였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응, 조심히 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저는 생각했어요. 복수가 뭘까?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게 복수일까? 아니면 내가 행복해지는 게 복수일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행복해지는 거, 그게 진짜 복수였죠. 시어머니가 저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했던 28년. 그 시간을 뒤로하고 저는 행복을 찾았어요. 그게 가장 완벽한 복수였죠.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했어요. 제 집이었거든요. 저만의 공간이요. 저는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혼자 말했죠. 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뿌듯한 눈물이었죠. 저는 28년을 참았고 28년을 기억했고 결국 제 방식으로 이겼어요. 복수는 침묵이었어요. 말로 대들지도 않고 행동으로 괴롭히지도 않고 그냥 제 삶을 사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복수였죠. 이제 저는 자유예요. 아무도 저를 억누르지 못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게 박순덕으로서 제가 찾은 답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견디며 사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기억하세요.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도 소중해요.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떠나도 괜찮아요. 아니면 순덕씨처럼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으셔도 돼요.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게 가장 먼저예요.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